자, 이어서 이슈 플로우 시간이 되겠습니다. 앞서 채권 플로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해서 오늘도 FOMC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은 지금 연준은이 되게 되는데요. 좀 크게 투표권이 있는 분들 중심으로 현재 의견이 어디까지 나왔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와봤습니다. 우선 비둘기 인사가 둘, 중립 둘, 매 세 분입니다. 굉장히 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시장에서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게 비둘기파가 되겠습니다. 리사 쿡 이사와 마이클 바 부의장이 되겠는데요. 전반적으로 비둘기 쪽에서의 의견은 어떠냐면 이 고용이 경제 구조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금리라는 카드 말고 다른 카드가 조금 필요하고 시간을 좀 두고 봐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입니다. 인상은 아니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은행들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현재 좀 준비하고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경기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미국 자체 내에서도 은행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쓰고 있다라는 점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비둘기가 아닌 중립 쪽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기도 둘인데 아드리아나 쿠글러 이사와 이제 새로 이제 이사가 되신 분이시고, 그리고 필립 제퍼슨 또 다른 부의장이 되겠습니다. 중립과 관련해서는 이제 고용 시장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수급과 공급이 좀 이제 균형을 좀 개선이 됐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금리 인상이라는 추가적인 그런 카드는 약보다는 좀 독이 된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둘기파는 아니지만 중립 쪽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는 금리 인상과 관련해 좀 생각해 볼 시기가 왔다라는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매파 쪽에 좀 속해 있는 보더들 좀 체크해 보겠는데요. 우선 제롬 파월 의장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그리고 미셸 보우먼 이사. 미셸 보우먼 이사가 가장 좀 매파적인 성향을 띠게 되는데요. 우선 매파적인 사람들의 전반적인 의견은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추세 이하의 지표가 필요하다. 계속 파월 의장이 말하고 있는 지표 보고 얘기하겠다. 그런 관점에서 좀 신중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좀 어느 정도 상당한 진전이 있다라는 평가, 그리고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은행들의 건전성이 과연 확보가 되는지 좀 더 신중한 분위기가 이제 은행 쪽에 또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사장단 분위기에서는 이제 고용에 대한 평가, 그리고 금리 인상 정책에 대한 미국 은행들의 체력에 좀 방점을 둔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밑으로도 이제 여는 총재들 중에서도 투표권이 있는 총재들만 좀 보겠습니다. 비둘기 한 분, 중립 세 분, 매파 한 분 이렇게 되겠는데요. 시카고 여는 총재 오스탄 굴스비 같은 경우에는 최근 물가 상승률 하락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추세적인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면서 강한 긴축은 정책의 실수가 될 수 있다라는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중립이 상당히 좀 많죠. 아까 이사장단하고 좀 다릅니다. 세 분이 있는데 필라델피아, 댈러스, 그리고 뉴욕. 뉴욕 여는 총재는 또 대표적인 연준의 3인자다라고 얘기를 좀 듣는 사람인데, 중립과 관련해서는 2% 목표는 유지는 하고 있지만 신중한 움직임이 필요하다. 중립에서는 다들 신중하다라는 단어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데이터를 보면 차기 통화 정책을 바꿀 여지가 좀 있어 보인다라고 얘기하면서 정책에 효과가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동안 제약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약간은 중립 중에서도 매파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여는 총재 마지막으로 볼 텐데요. 지금 여는 총재 중에서는 유일하게 매파입니다. 이 정책 변화를 위해서는 고용과 경제 상황을 체크해야 되고 이스라엘 전쟁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변수가 되기 때문에 고려해야 될 사항이다. 즉, 이 총재단의 분위기는 긴축 정책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라는 그런 관점들이 나오고 있고, 고금리를 계속 유지할지에 대한 것은 지금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올해 몇 번 남지 않은 FOMC가 되겠는데요. 이번 FOMC는 진짜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전혀 알 수 없었다라는 것이 좀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월은 어떻게 될지 좀 포인트 잡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자, FOMC D-Day입니다.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오늘도 김영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제 FOMC와 관련된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이제 두 가지 플로우로 굵게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떠오르는 동결에 대한 기대감. 그렇습니다. 앞서서 채권 시장 때도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분기점 FOMC의 이런 투자 전략까지. 이번 주는 계속해서 FOMC와 관련해서 전과 후 어떻게 해야 된다 강조를 해주시고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동결에 대한 기대감 지금 뭐 과연 96%까지도 올라갔다고 하는데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전문가님. 네, 동결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역시나 이 오늘에서 내일로 넘어가는 새벽 구간의 FOMC 결과가 나올 예정이고 지금 이제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 이 투자자들이 이 연방 준비 제도, 이 연준의 금리 결정을 계속해서 이제 이 주시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이제 12월 달에도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금리 인상이 이제는 끝났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이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파월 연준 의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 인상이 이제 어느 정도는 거의 이제 끝마침에 도달을 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을 끝났다라고 선언을 하기보다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목표치를 웃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고금리 환경이 지속될 것이라는 데에 대해서 방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조금 이제 무리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고금리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이제 유지를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제 이어서 조금 해보면 결국에는 지금 현재 시장이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은 FOMC도 FOMC겠지만 채권 발행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 경제 지표를 한번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미국의 상황이 사실 물가가 계속해서 높은 상황입니다. 주택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갱신을 하고 있죠. 1987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고용 비용이나 임금 등등 해서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고용 비용이나 임금 같은 것들이 결국에는 연준에서 가장 주요하게 이야기하고 가장 또 이제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으로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고용이나 임금에 대한 부분도 지금 현재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미국의 최근 GDP를 보게 되면 상당히 성장을 했죠. 시장 예상치보다도 성장을 하면서 이번에 GDP가 약 4.9% 성장을 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여전히 지금 현재 이 미국의 물가는 높은 상황인데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이 돈을 쓸 만한 환경 자체는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이 미국의 정부에서 과연 이제 이 채권을 또 추가적으로 발행을 하느냐 마느냐가 결국에는 또 이제 이 지금 현재 금리 상황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하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연준은 계속해서 이제 금리 인상을 원해 왔었죠. GDP가 이제 성장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 부분 자체는 결국에는 금리 인상의 명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결국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이 꾸준한 이 어느 정도 원하는 스탠스,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그동안 이야기를 했었는데 한 달 동안에 굉장히 좀 시장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전쟁이 갑자기 이제 터졌죠, 추가적으로. 이스라엘과 이제 팔레스타인 간에 전쟁이 터지지는 않나. 그 다음에 지금 또 이제 추가적으로 이 일본의 또 정책이 바뀌었잖아요. 이 YCC에서 이번에 또 이제 장기 금리에 대해서 여태까지 0.5%까지 제한을 했다가 1%까지 제한폭을 늘리게 되면서 이 부분이 또 이제 연준의 금리 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라는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이제 이 연준이 무언가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선택을 하기에도 그 다음에 금리 인하에 대한 선택을 하기에도 지금 상황은 어느 방향으로 가기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금리 인상을 한번 선택을 하자니 지금 현재 전쟁 상황들, 그 다음에 국채 발행을 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들, 미국의 부채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 이러한 이제 글로벌적인 상황들이 부담이 될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하자고 하자니 역시나 지금 현재 이 계속해서 물가도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 섣부르게 금리 인하에 대한 발언을 해버리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후폭풍이 또 내년에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미국도 경제 성장이 이번에 피크아웃이다. 내년부터는 또 경기 침체로 갈 거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높아진 물가가 결국에는 내년에는 부담이 될 거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연준은 금리 인상, 금리 인하 두 가지 선택지를 모두 다 선택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번 FOMC는 저는 중립으로 갈 거다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 이제 중립 쪽으로 가면서 조금 더 이제 초점을 이제는 채권 발행 쪽에 맞추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그동안의 FOMC에 대해서 결국에는 시장에서 약간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분기점이 되면서 무언가 이제 이 접근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나타날 수가 있을 것이고, 우리는 결국 이 FOMC를 두들겨 보고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해서 전략을 꾸려나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결국 내일 FOMC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11월 전략은 어느 정도 꾸려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내일 FOMC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이 전략을 꾸려나가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준비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쨌든 내일은 거의 동결의 움직임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파월 의장도 그 이후에 이제 코멘트를 할 예정일 텐데 여기에서 어떤 것들을 좀 보는 게 기준을 잡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말씀드렸듯이 FOMC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기점이 어느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연준은 딜레마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계속적으로 원해왔죠.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이제 원해왔으나 결국에는 이제 내년에 이 우려감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로 인해서 결국 금리 인상은 제한될 겁니다. 물가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그러면서 여기서 또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했을 때 부작용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 이런 이제 우려감들 혹은 이제 비난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금리 인하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상황에서 물가가 상당히 오른 상황인데 금리 인하를 또 섣불리 진행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내년에 또 미국이 더욱더 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번에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12월에도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결국 파월 의장은 무언가 중립적인 발언,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금리 동결에 대한 발언을 하게 되면서 아마 이제 이 고금리를 장기화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투자자 입장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번 FOMC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금리 동결, 그 다음에 고금리 장기화로 조금 더 이제 부드럽게 말해주는 수준 정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FOMC에 대해서 너무나도 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좋겠지만 너무 큰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에는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녹록지가 않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이제 이 재무부가 이 FOMC 다음 날에 이 채권 발행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국에는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채권 발행을 어느 정도 할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가 결국에는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FOMC, 그 다음에 채권 발행까지 어느 정도 이제 이 결과가 나오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시장에서 이제 어떻게 이 대응 전략을 꾸려 나가야 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코스닥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코스닥은 이 이전 저점 수준인 730에서 750선 구간, 이 구간을 지켜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이번 FOMC 결과에 따라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느냐 아니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느냐, 약간의 방향성이 나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게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저는 지금 현재 당장의 상황에서는 큰 폭으로 반등이 나오기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코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800선 근처까지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 구간을 당장에 바로 뚫어주기에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라고 하면 결국 이 이야기 드렸듯이 이번 FOMC에는 무언가 드라마틱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 이 좋은 결과를 기대해봤자 금리 동결, 그 다음에 고금리 장기화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이 부드러운 발언들, 조금의 이제 이 비둘기가 섞인 발언들, 이 정도가 결국에는 최상의 결과가 되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정도, 약 코스닥 기준 800선 정도가 어느 정도 이제 1차 지지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에 이제 우리 시장이 또 많이 빠졌잖아요. 지금 전쟁 중인 이스라엘 증시보다도 우리 시장이 워낙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FOMC 결과가 그 정도 그냥 딱 이 지켜주는 정도 수준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반등은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너무 큰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명심하셔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지금 현재 시장에 호재가 없고 반등이 강하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지금 당장의 주도주가 무언가 또 드라마틱하게 상승이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러면은 역시나 주도주다라고 한다면 2차전지 종목군들과 반도체 종목군들이 되겠죠. 이번에 이제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분명하게 이제 2차전지나 혹은 반도체 종목군들도 같이 상승이 나오는 흐름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2차전지 종목들은 모두 다 이 그림이 똑같아요. 보게 되면 지금 이제 2차전지 종목들은 현재 구간에서 바닥을 잡아주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1차 저항 구간이 모두 다 어느 정도 이 확인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코프로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포스코 그룹주들도 모두 다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2차전지 종목들은 최근에 이제 이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를 할 때마다 매물 구간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시장의 반등이 드라마틱하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구간을 당장에 뚫어주기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혹시나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바로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반드시 수급을 꼭 선별적으로 확인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하셔야 되고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바로 매수가까지 올라왔으면 좋겠다 혹은 고가까지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매물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 매물 구간에 맞추어서 가격대마다 대응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꼭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또 그렇게 주도주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고 같이 또 개별주들도 상승이 나올 거거든요. 지금 이제 뭐 시장에서 뭐 유가, 뭐 천연가스, 뭐 화장품 등등해서 개별주들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그 외에 또 새롭게 이 출현하는 개별주들이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또 로봇주들이 괜찮게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 이런 이제 개별주들이 또 같이 흐름이 나와주는지 수급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혹시나 이제 FOMC가 안 좋게 나올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겠죠. 좋지 않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또 이 채권 발행마저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시장이 저점을 이탈할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점을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또 내려갈 수 있는 폭이 상당히 크게 열려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저점을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시장과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주도주는 계속해서 약한 가운데 매우 일부 개별주만 상승이 나올 거기 때문에 시장이 생각보다 이 FOMC가 안 좋게 결과가 진행이 되고 그러면서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 또 시장이 추가 하락을 대비하면서 현금을 좀 지키는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점. 자,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시장이 분명하게 많이 빠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전쟁 중인 이스라엘보다도 더욱더 빠지고 있는 증시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반등이 나오는 타이밍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빠르고 강하게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그 타이밍이 결국에는 굉장히 중요할 거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현재 당장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또 약 어느 정도 이 다음 저항 구간까지는 적극적으로 매매 준비. 혹시나 지금 구간은 이탈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바닥 잡는 구간이 나오게 되면 또 그만큼의 강한 반등이 나올 거니까 결국에는 지금 현재 시간 조금 더 여유롭게 보면서 반등 타이밍을 굉장히 잘 잡는 게 중요하다라는 점까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